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탄이나 광교보다는 광교가 아마 검단이나 김포, 청라보다는 내가 볼 때 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훨씬.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 이제 만약에 동탄이랑 광교 같은 쪽이 가격이 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나 같으면 이제 오히려 그쪽으로 갈 것 같아. 만약에 그쪽이. 근데 아마 좀 거기 엄청 가격이 비싸요. 비쌀 거야 아마. 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강남 접근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 환자분 중에도 여기서 지금 개봉동인데 여기서 김포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거든. 아, 진짜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새벽같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거의 한 5시 정도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김포로 가는데 5시에 일어나신다고 하던가. 한 거의 늦어도 5시 반에는 출발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김포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 직장까지. 아니 근데 내가 그랬지. 아니 차도 안 막힐 텐데 왜 그 시간에 그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차가 상대적으로 없긴 한데 신호등이 무지 많대. 신호등이 아직 무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단속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신호등이 의외로 굉장히 많대. 그래서 아예 그 직장은 아예 일찍 시작한대. 아예 예를 들면 다른 데가 뭐 9시에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여기는 8시나 뭐 아니 7시쯤 아예 엄청 빨리 시작한다. 시작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7시에 시작하면 예를 들면 4시에 끝나는 일찍 아예. 왜냐면 올 때도 또 막히니까 4시에 이제 직원들 위해서 사장님이. 근데 그렇게 해도 4시에 출발을 해도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야. 개봉동까지 오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는 이 회사가 아마 서울에 있었던 것 같아. 서울 쪽에. 강서구 쪽에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회사가 옮기기 전까지만 해는 나도 이제 출퇴근 때문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으셨는데, 그쵸. 회사가 이제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김포로 이제 옮겼나 본데, 그러면서 너무 출퇴근 힘들어가지고 직원들이 다 불만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생각에는 김포하면 뭐 여기서 뭐 글쎄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뭐 글쎄 그렇게 가까운 거리잖아요. 뭐 강남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새벽같이 가는데 도대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출퇴근 방식하고는 정 반대잖아. 예를 들면은 대개는 예를 들면은 서울로 들어와. 서울 외곽에서 오전에는 서울로 들어가는 차가 더 많이 붐빌 거고, 또 퇴근 시간에는 반대로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게 붐빌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 이게 또 그렇지만도 않고 인생에 대중이 없고. 그래서 김포가 굉장히 교통이 안 좋구나 내가 그거를 느꼈지. 생각보다 지도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데 서울에서 이렇게 멀지가 않은데 실질적인 그런 출퇴근 거리는 만만치 않은 거고. 또 저번에 지옥철 뭐 이야기 나오면서 그 김포 뭐 지하철 노선이 뭐 거의 지옥철이라고 그러잖아. 차편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워낙 그런 아까 말한 베드타운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높고 또 지하철 차편수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출퇴근이 굉장히 지옥 같다고 이렇게 이제 아까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 방송에도. 이제 나는 뭐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뭐 그 정도까지
지옥철인지 나는 이제 잘 몰랐고 특히 근데 뭐 서울 다른 지역도 다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출퇴근은 네. 근데 김포 노선이 특히 그렇다는 거야. 특히. 타보진 않았어요. 특히 그렇대. 뭐,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그런 단점이. 그래서도 아마 사람들이 또 동탄이나 광교 같은 그런 신도시로 더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쪽에서 또 강남 가는 길도 많이 막히겠지. 그쵸. 물론 그래도 만약에 내가 김포나 검단이나 청라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직장이 강남에 있다 거의 지옥일 것 같아. 못 자가용은 다니죠. 뭐 자가용 다니면 도대체 뭐 3시간 출퇴근 시간만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것 같고 지하철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판교나 동탄 이쪽 라인이 비싼 이유가 그냥 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아래 내려가기도 남북권 가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별 별개인가요? 그거는 상관없다고. 저는 그것도 그거는 판교가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단지 강남의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오히려 서울 외곽보다 더 비싼 동네도 있던데. 아 그렇지. 와, 그 왜냐면 말이 되나? 왜냐면 서울에서도 소위 말해서 인서울에서도 네. 강남까지 출퇴근하려면 굉장히 힘든 데가 많거든. 네.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뭐 은평구라든지. 네. 아 그쵸. 또 뭐 노원 이쪽 완전 이쪽 또 라인. 그럴 수 네. 있고. 뭐. 하여간 오히려 물론 내 동탄이나 광교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네. 광교 분당도 강남 아직 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서울 다른 지역보다 더 가까울 수는 있다. 물론 뭐 이건 뇌피셜이야. 이건 정확하지 그쵸? 않고. 근데 네. 이제 아까 말한 그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서울 강남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쵸. 좀 더 유리하다. 네.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저 공사 끝났다고 에이, 주차장 안 가나요? 네, 수고했어요. 그래서 서울 남부 뭐 예를 들면 집이 뭐 고향이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뭐 전라도, 네. 경상도 쪽이다. 그러면 뭐 좀 장점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조금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강남의 접근성이 물론. 되게 크구나 그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뭐 예를 들면은 대전을 가는데 동탄이나 광교가 더 가깝다. 그래서 집이 비싸다. 집값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다. 김포나 예를 들면 검단이나 청라에서 네. 대전에 가는 것보다 광교나 동탄에서 대전에 가는 게 더 가깝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강남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냐 이거라고 나는 보거든. 그게 엄청난 메리트구나. 엄청난 그게 메리트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강남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강남 불패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앞으로. 이제 그것이 알고 잡다 이거지. 언제까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그러면 강남이 계속 이렇게 최고의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인가. 결국 집값이 결국은 강남 접근성에 따라서 집값이 결국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 네. 서울도 마찬가지고. 물론 특수한 예외는 있어. 서울에서는 한남동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예외적인 부분은 있어. 거기는 뭐 강남 접근성보다도 자체적인 어떤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또 나는 이제 한남동을 상당히 좀 좋게 보는데 네. 여기는 이제 풍수질이 사실 나는 풍수질 이런 걸 별로 나는 사실은 뭐 궁합이네 뭐 사주네 뭐 풍수질이네 이런 거 나는 사실은 안 믿거든. 안 믿어.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걸 믿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이 옛날에 이제 이성계가 무학도사인가? 무학선사라고 그러지? 네.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고려의 수도는 이제 개성이었잖아. 개경이었는데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천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의 전국의 마을들을 다 찾아봤는데 네. 그때 이제 무학선상가 그분이 내가 무학대사, 확실한 건 아니야. 무학대사만, 무학대사구나. 네, 무학대사, 무학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울에 와서 보고 한강하고 뒤에 북한산하고 사이에 소위 말해서 배산임수라고 해야지. 배산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그 명당을 이제 찾아낸 게 바로 이제 서울이지. 옛날로 치면 한양이지. 한양. 예. 조선시대에 말하는 한양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서울이 확실히 명당인 건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뭐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걸 믿진 않지만 어쨌든 참 위치가 좋긴 해. 개성이나 평양을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좋은 그냥 우리 남한에 있는 도시들 내가 대도시나 좀 웬만한 도시들 다 가봤거든. 네. 근데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한강이야. 한강이 강폭도 넓고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큰 도시에 특히 수도 그 나라의 수도에 이렇게 큰 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 내가 가본 데 중에서는 예를 들면 런던의 테임즈 강이라든지 뭐 파리의 세느강 뭐 이런 거 봐도 좀 허접해. 한강에 비하면. 아 진짜요? 진짜 허접해. 생각보다 좀 실망이야. 가서 보면은 가보지 않아. 가보지 않아. 한번 가봐. 근데 한강은 정말 좋은 강이고. 근데 한강이 이렇게 한강답지 못하게 별로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도 네. 한강을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거든.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했지. 한강이 왜 대단하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뭐 그 유명한 테임즈강이나 세느강도 좀 허접하다. 한강에 비하면. 한강이 왜? 뭐 규모라든지 뭐 수량이라든지 규모, 뭐 그다음에 넓이 이런 것도 뭐 비교가 안 된다. 훨씬 낫다 한강이. 근데 우리가 막상 한강을 가보면 물론 대단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거든. 안 들어요. 네. 솔직히. 네. 산책하기 좋은데. 그냥 산책하기는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냐, 어떤 예술적인 그런 건 별로 없거든. 근데 테임즈강이나 세느강을 가면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있거든. 강 폭이나 규모는 적은데 진짜요? 거기 근데 어떤 로망스가 있어. 낭만이 있고 네. 어떤 예술적인 그런 맛이 나거든. 그런 거. 근데 절대 만약에 그 도시에 한강이 있었으면 아마 더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강은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대단한 강인데. 이유는 뭘까? 이거는 뭐 답이 없어. 나 어차피 네, 이 주관적인 코너의 생각이잖아요. 컨셉은 어차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생각이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때 생각에는 뭐 생각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대도시를 가로짓는 강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테임즈 강이 대도시를 그래. 지나간다니까. 가보지 않아가지고.
파리의 세르강도 대도시를 지나간다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왜 대단하지? 수질 같은 관리를 잘했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뻐 보이고 아니 대단해 보이고 정반대지. 오히려 이뻐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음. 그냥 흐르는 그런 거구나. 우리나라가 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는 동안에 어떤 그런 예술적인 가치랄까 이런 게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개발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함부로 이렇게 난개발 같은 걸 함부로 못하고 뭐 새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거든. 네. 짓고. 응? 그래서 옛날 뭐 몇백 년 된 건물들이 다 그 강 주변에 계속 남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한강은 네. 진짜 불쌍해. 그만 같이 주변에 정말 훨씬 훌륭한 가치가 많은데 내가 볼 때는 특히 이 아파트가 문제.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진짜 볼상사나워 진짜. 이 아파트들을 지었더라도 뭔가 뭐 관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어떤 이렇게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뭐 어떤 마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아무거나 이렇게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있지. 다 정해져 있게. 정해져 이렇게 탁탁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완전 난개발이야.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그냥 실용성만 따지는 거지. 실용성만. 그런 게 가지고 배경만 엄청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눈으로 가서 한강에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참 볼상사납다. 정말 이 아파트 특히 한강 주변 아파트들이 쫙 있거든. 뭐 강북이든 강남이든. 참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네.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럼요. 나는 이제 가끔씩 외국을 나가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비교가 되니까 왜 그럴까? 왜? 난 재작년에 런던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테임즈가 네. 주변의 경관들이 네. 정말 야경도 끝내줘요. 또 아주 예술의 도시야. 뭐 프랑스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서울을 보고 예술의 도시다 이런 말이 나올까 과연? 응?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도 이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컸다. 물론 이제 급속도로 도시가 개발이 그쵸.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어떤 뭐 실용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뭐 다시 뭐 할 수는 없죠. 재정비를 할 수도 없는 그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혹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뭐 아파트를 한강 주변에 뭐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그런 거를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건축 허가를 낼 때 뭐 어떤 미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늦게나마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그래서 한강은 정말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망쳐놨다 이 한강을 사람이 망쳐놨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고 네. 나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좀 명산들은 다 가봤거든. 그렇죠. 뭐 웬만한 산다 가봤어. 근데 북한산을 못 와봤어. 내가 전주에 살았잖아. 네. 근데 북한산은 갈 일이 없었어. 얘가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내가 설악산, 뭐 지리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네. 북한산을 잘 몰랐지. 음.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남한에서는 가장 좋은 산은 지리산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지리산 뭐 정주도 많이 했었고. 근데 내가 이제 서울에 살게 되면서부터 네. 내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등산을 안 해. 지금은 근데 이제 북한산을 이제 가게 된 거지. 가까우니까 너무 좋은 거야. 북한산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산이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산이 없는 것 같아. 도시 근처에 아. 대도시에 그런 그것도 뭐 1박을 하지 않고 네. 당일치기로 가서 응? 그래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뭐 막걸리 한잔 한다든지. 그 맛이죠, 등산. 그리고 사실. 네. 북한산은 이게 주로 이제 돌산이거든. 내가 맞아요. 봤을 때. 이제 한 80% 정도 정상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바위밖에 없어가지고 여름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높이는 아마 1000m 다 미만. 해발 1000m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거의. 그런데 악산이야. 가서 보면 맞습니다. 굉장히 험악해. 836m 해발. 아주 험악해 산이. 내가 뭐 우리나라에서 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다 가봤는데, 아이고 뭐 마지막에 좀 비교도 안 될 험악하네. 정도로 북한산이 더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올라오면 바위들이 많고 막 맞아요. 마지막에 바위밖에 없어요. 막 위험하고 아주 무서워 정말. 그리고 이제 북한산이 좋은 게 그 코스도 엄청 다양해. 코스도 아주 다양해. 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코스에 그런 산들을 1박을 하지 않고 도시에서 바로 가서 이렇게 하루 이내에 등반을 하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산은 여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진짜요? 산이 참 아름다워. 북한산이. 그래서 무학대사가 참 어쨌든 보시는 눈이 계셨다.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성계가 결국 그런데 이제 배산 임수인데 이렇게 좋은 북한산이라는 좋은 산을 배경에 두고 앞에 이제 한강이라는 또 아주 뷰티풀한 아주 강을 앞에 그 사이에 있는 지금 광화문 이런 게 결국은 광화문이 아니라 이제 뭐냐 그 경복궁 네. 아주 명당짜리지 그게. 배산 임수. 응?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네. 한남동. 원래 한강동이 한남동 서울의 쪽. 중심 아니에요? 한남동, 지도상으로? 네. 왜냐면 한남동이 뒤쪽에 보면 남산이 네네네. 딱 있고 북한산은 그 뒤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한강을 이렇게 맞대고 있고. 그래서 뭐 난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재벌들은 대부분 다 한남동에 많이 살아. 단독주택, 뭐 삼성 이재용 회장으로 돼가지고 네네. SK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 재벌들이나 좀 유명 인사들이 한남동에 이제 단독주택이 많이 살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강남에 안 살고 왜 거기에 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마 아까 내가 말한 그런 풍수지리 이런 거 많이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살고 있지 않나. 거기에 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좀 여유가 되거나 조금 그런 경제적 여유가 되면은 나도 이제 노후에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 더 그쪽에 있는 단독주택을 그 로또를 맞든지 뭐 하여간 로또 맞아보는 어림도 없겠지만은 미국 로또라도 사야 되겠지. 이번에 2조 얼마짜리가 있던데.
나는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생긴다면은 강남보다는 그쪽에 갈 때. 두 번째는 용산이지, 용산. 이제 그렇지만 나는 이제 한남동이 정통적인 가장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뭐 가장 명당 경복궁하고 청와대 그쪽이야. 네, 거기는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이제 거기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지. 그래서 앞으로 과연 계속 강남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를 유지할까, 그거는 이제 나도 참 궁금하고. 네, 약간 이제 지금 약간 좀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게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는 어디가 될까,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싶어요. 한번 내가 네. 이야기해볼게.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한남동이 좋다. 근데 이제 아까 물어본 건 결국 검단이나 이제 이런 신도시에 집을 장만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그걸 좀 물어본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나는 반대야. 결론은 반대다. 반대. 그럼 어떻게든 전세로라도 서울에 있어라. 아직까지는 이런 마인드이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나는 참 희한하게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 한 일본에 20 잃어버린 네. 일본을 10년, 20년 차이를 두고 어... 그대로 따라간다, 항상 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과연 왜 이렇게 일본을 자꾸 따라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왜 일본을 또 따라가는지. 왜 이 주택 문제도 일본을 나는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는, 그리고 이제 도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부동산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네. 80년대 말인가. 그러면서 뭐 집값이 거의 뭐 10배 이상 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물론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많지. 네. 뭐 프라자 합의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면 또 너무 복잡하고, 또 네. 프라자 합의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해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집값 버블이 엄청 심하죠? 급속도로 빠지면서 아... 생긴 현상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도쿄가 내가 알기로 도쿄 인구가 한 2,000에서 2,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도쿄 인구가. 생각보다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도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확실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쓸데없는 게 관심이 많다. 나 그런 참 희한하지. 뭐 인구 수라든지. 내가 지리에 좀 약간 해박하다고 했잖아. 내가 지리가. 뭐 어떤 나라의 수도는 어디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수도를 다 알아. 그 나라의 인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다음에 대도시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무슨 언어를 쓰고 그 나라 역사는 어떤지 대충 알거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쓸데없는 게 관심 많았어, 그런 거.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일본 인구가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중에 한 2,500만 명이 이제 도쿄에 살고 있고. 도쿄, 우리나라도 서울 보면 지금 1,000만이잖아? 네. 근데 사실 서울보다도 서울 주변 인구가 만만치가 않잖아, 경기도. 네. 쪽이. 거기가 뭐 한
경기도 인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서울 경기 인구가 전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반 50% 이상,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도쿄 우리나라보다만큼 도쿄 중심으로 이렇게 과밀을 하진 않지만 도쿄 인구 한 2,000에서 2,500만 명이면 도쿄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분당, 일산, 판교, 아까 말한 그 광교, 네. 신도시, 뭐 동탄, 청남, 김포 뭐 이런 신도시도 있죠. 뭐 파주 뭐 이런데, 네. 뭐 파주 원정 신도시, 뭐 저쪽 양주, 뭐 남양주 이쪽. 그런 도시들이 엄청 많아. 일본은 도쿄에도 엄청 많죠. 그게 한 2천만 명에서 아마 2,500만까지 될 수도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우리나라랑 똑같아. 뭐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직장은 다 도쿄에 있는데 네. 도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외곽에서 이제 다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도 어마어마하게 교통 지역에서 사는 거지 이제. 진짜 이런 그런 도시에 거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위성 도시에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집값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집값이 빠지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검단이 뭐 4, 5억이다. 네. 잘 그렇게 주고 들어갔단 말이야. 나는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은 나는 우리나라 집값은 분명히 거품이 지금 심하다. 엄청 심하죠. 나는 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지금 최대한 끼어 있고 거품은 곧 빠진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일본에 따라서는 그런. 나의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 최소 5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거품이 끼어 있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면 일본은 아마 거의 한 10배까지 뛴 걸로 알고 있어 집값이. 근데 문제는 이제 도쿄에 있는 도시들 거품이 빠지면서 주변에 있는 그 위성 도시의 집값은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거품이. 그러다 보니까 유령 도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제 도쿄 주변에 위성 도시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주 같은 데가 이제 나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제도 이제 내가 교회 내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네. 이제 파주에 계시거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좋은 건 아니고 나도 이제 가난한 성도 중에 하나인데 어제 이제 장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장인 장모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모시고 가서 거기가 파주에 있거든 교회가. 근데 보니까 뭐 완전 아파트 촌이야. 막 새로 짓는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파주 운정 뭐 신대시 해가지고 보니까 나는 그걸 보니까 지금 막 짓고 있는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지금. 근데 나는 우리 장인 장모는 이제 장모님은 야, 뭐 서울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산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야, 저게 다 과연 저기에 사람이 과연 들어올까? 네. 과연 저기 들어올까? 네. 저렇게 지어대는데 과연 거기에 사람이 다 들어올까? 저게 바로 거품의 증거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대는 거야 아파트를. 왜?
그때처럼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그쵸. 너무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네. 외곽으로 좀 외곽으로 나가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수요를 지금 생각하고 그런 짓고 있지만 신도시들을 막 만들고 있지만 네. 과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계속 인구는 좀 줄어들 텐데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도권은 괜찮다. 수도권은 어느 정도까지 네. 유지는 된다고 치지만 절대 다수 인구가 쭉 빠지는데 지금 5천만이 4,500만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방 인구만 빠질까? 과연? 그리고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도시가 어딘 줄 알아? 한번 생각해봤어? 역으로 서울인가? 서울이야 서울. 아. 지금 0.678 이러는데 출산율이 제일 낮은 도시는 1위가 서울이야. 뭐 0.63, 뭐 29, 이 정도밖에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집값이 비싼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신도시들의 그런 아파트에 과연 그 뭐라고 하지 분양이 다 될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거기 들어갔다가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고 차라리 도심에 가까운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신도시들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유령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뭐 한 동에 예를 들면 뭐 두세 가구가 산다든지 지금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 진짜. 아니면 뭐 집값을 뭐 내가 잘못 봤나? 10만 원? 뭐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은 아니면 공짜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그냥 가져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 뭐 있을까요? 집 갖고 있으면 세금도 나오고 관리비 나오지. 네. 아파트 관리비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람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프라들이 다 철거를 다 사라지니까. 슈퍼부터 시작해서 세탁소, 병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근데 관리비나 이런 건 다 내야 돼. 그렇게 바뀌는 거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라도 가져가라 이거야. 근데 안 가져가. 왜? 누가 들어오겠어? 그대 같으면 거기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죠. 굳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을 꼭 어쩜 이렇게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 생각에는 서울 집값도 지금 엄청난 버블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빠지면서 이제 특히 주변 위성도시들, 신도시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제 마지막은 서울이네요. 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생기는데 일본은 그래도 인구가 줄긴 줄어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줄진 않아. 지금은 출산율이 한 1%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도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야 일본이. 우리가 지금 0.67%인가 68%인가 갈수록 더 심해질 거 뻔하고. 네.
아 진짜 그 떠다지게 한다면. 이렇게 인구도 이렇게 급속히 감소하는 데다가 집과 거품도 이렇게 많이 끼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갈수록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다주택자가 무지 많아서 다주택자가. 맞아. 문제야 문제.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네. 근데 왜 결국 이것도 그냥 정부의 엄청난 실책인데 그래서 요즘 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걸 뭐 네. 폐지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내가 볼 땐 종부세 폐지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을 유지하려고 지금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그런 거거든. 오히려 반대. 종부세 왜냐면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거지. 근데 집을 내놓으려고 해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내놓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응? 뭔지 모르겠어. 응? 세금이야. 세금 양도소득세. 그것 때문에 양도소득세.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서울에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 거주, 맞아. 3년 보유를 네. 채워야 되거든. 맞아. 근데 만약에 뭐 세 채, 네 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조건을 채울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팔고 싶어도 지금 못 파는 거야. 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자 내고 지금까지 이자 낸 것까지 다 치면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버텨보는 거지 끝까지 한번. 그러겠네. 거기다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도 만만치 않단 말이야 지금. 다주택자들 종부세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종부세를 폐지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에는 던질 것 같아 그때 이제. 그때는 이게 오히려 종부세 폐지되면은 집을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라도 내놔야 되겠다. 이제 내놔야 되겠다. 아이러니야 이제 이게 정말 아이러니야. 그러네요 진짜로. 이 집이라는 게 어떤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니까요. 이거는 이 나라를 죽이는 거고 국가를 망치는 거고. 지금 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어? 없다. 지금 이 다주택자들 이걸 방치한 이 정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집값을 올린 거고. 집 없는 서민들은 그냥 나는 이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하우스 푸어보다도 이 렌트 푸어가 더 걱정이다. 뭐 하우스 푸어하고 렌트 푸어가 뭔지는 알지? 하우스 푸어는 이제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렌트 푸어는 이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네. 하우스 푸어가 망하는 것은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나라에서 구제할 필요도 없고 인과응보라고 보거든. 그건 망하는 거나. 렌트 푸어는 무슨 잘못이냐고. 그건 맞죠. 내가 전세로 정말 살기 위해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네.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집값이 반토막 난다. 나는 뭐 한 3분의 1 토막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이하로도. 그러면 내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지. 이 사람들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쵸. 서민들이잖아.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서민들이죠. 대부분 서민들이잖아. 이 서민들이 완전히 망하는 구조가 생긴 거죠. 뭐 집 물론 하우스 푸어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무슨 전세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지. 아까 그래서 제일 지금은 절대 경거망동할 때가 아니다. 좀 더 지켜봐. 집을 산다든지 이런 거 네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건 월세겠네요. 만약 집이 없으면. 나는 내 생각에는 집을 지금 전세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관리 말도 안 되게 지금 난 더 오르는 게 더 웃겨 지금 전세가 지금. 전세가 더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월세로 한 최소한 2, 3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그 사이에 집값이 폭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은 내가 기다리다 보면은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온다. 물론 월세가 아깝지. 월세가 좀 아깝지. 꽤 큰 돈이 나가니까 매달. 근데 지금은 부자 몸 조심해야 될 때다. 그게 오늘 핵심이네요. 네. 부자 몸 조심해야 될 때고. 네. 내가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다는 나를 거죠. 지켜주지 않아. 네. 그렇죠. 나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게 맞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경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경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네네. 이제 그래서 좀 월세를 살면서 좀 경과를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거품이 빠지면 나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한강을 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강 왜 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들이 갈 수 있는 건 한강밖에 없다고. 가서 뭐해? 낙하해야지, 낙하. 그렇죠. 그래서 한강에 정말 시체가 그냥 둥둥둥 떠다닐 거다. 어마어마한 시체들이 떠다닐 거다. 그다음에 아무리 3분의 1은 어디로 가냐? 그나마 좀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서울역, 용산역.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저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참 표현을 못하겠어요. 서울역 말로. 용산역. 네. 네네네. 홈리스. 네. 홈리스로 전락할 거다.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남은 나 같은 사람들. 나같이 음. 미리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지 않고 나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관이 생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대비를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나처럼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네. 앞으로 한번 정말 내 말이 맞는 만 내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보고 네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네요. 오늘 포인트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위로 갈 거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꺼지면서 이제 은행 금융권의 위기로 넘어갈 거고 네네. 그 금융권의 위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 갈 거고 특히 또 하나 아까 내가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또 문제야. 자영업자들의 지금 빚이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되고 어마어마하죠. 가계부채는 내가 볼 때 2천억 정도 되잖아요. 내가 볼 때 하우스푸어가 한 2천억 정도 갖고 있고 렌트푸어가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거든. 3천억이야 3천억 가계부채가 지금. 뭐 자영업자 부채가 한 1,000억 정도 있고. 진짜 많다.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대기업은 괜찮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와. 대기업도 엄청 위험하다 지금. 그리고 대기업이 설령 괜찮다고 해도 아까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 때문에 이 금융이 망하면서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IMF로 갈 수 있다 우리나라.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럴 수 제2의 있다. 제2의 IMF로. 근데 차라리 1997년도 IMF는 그래도 괜찮았다. 견딜 수 있었다 우리가. 왜? 이건 우리나라 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기업의 문제였거든 그때는. 일부 기업의 문제. 근데 지금은 그때는 가계가 굉장히 건전했다고. 지금은 가계 문제니까. 가계가 완전히 망했다 지금. 네. 근본부터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 지금 뿌리부터.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 1차 IMF는 쉽게 극복을 했지만 우리가 하여간 참 운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1차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국민들끼리 이렇게 천만에만. 그런 거 아닌가요? 금반지 뭐 금모으기 그거 전혀 상관없고 가계 우리나라가 1차 IMF에서도 살아남은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요인은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중국이 마침 그때부터 경제 발전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걔들이 이제 1차, 2차 산업을 막 이제 시작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소재나 부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한 거야, 중국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IMF를 해결해 놨더니 실마리가 됐던 거야. 만약에 중국이 없었으면 나는 그때 극복하기 힘들었다고.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변수가 없다.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IMF를 간다면 그런 변수가 없다. 우리나라를 도와줄 만한 그런 주변 나라도 없고 지금 거기도 다 똥줄이 탄다 지금. 중국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위험한 시기고 참 걱정이 태산 같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절대 여기서 섣부른 투자를 한다든지 뭐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위험한 거고 나라가 결코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게 오늘의 나의 메시지예요. 네, 구독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두서없이 이런저런 저만의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지금 무슨 IMF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뭐 전혀 어떤 근거도 없고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의 순수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혹시 또 다른 생각이 있다든지 또 코멘트가 있으시면 제 유튜브에 올리셔도 됩니다. 글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